자, 이제 도시성장 구조 이론이고요. 요거는 10분의 3 정도라 그랬죠. 10분의 3 정도는 이제 10년에 3번 정도인데,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 순서대로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이거 이제 위치지대론 하는 거 있죠. 그 위치지대론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도시가 여기 있으면은 이 주변이 농사 짓는 곳인데, 농사 짓는 것을 이쪽으로 수송하는 거예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 비옥도도 똑같으니까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200년 전 이론이고 요거는 100년 전 이론인데, 이 이론이 그 이론을 본떠 온 거예요. 그 이론을 본떠 와서 그냥 모양만 본떠 온 거예요. 근데 이건 도시 성장 구조를 그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도시 성장 구조를. 앞에서 이런 이론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도시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설명하면, 그러니까 도시가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쪽이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두 번째가 천의지대가 있고, 세 번째가 저소득 주거지대, 그다음에 중상층 고소득 주거지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통근자 지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동심원 이론인데, 도시를 너무 이제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도시 성장 구조론을 주장한 최초의 이론이에요. 그런 것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단순화된 거죠.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요. 근데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요거는 키워드가 이 교통축이에요. 도시가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자가 부채선자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주거분리 개념을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주택 지불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봤어요. 주택 지불 능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봐서, 만약에 여기가 경공업지대가 있잖아요. 경공업지대가 이쪽으로 발전하면은 이 주변에는 누가 살게 될까요? 이 주변에는 근로자들이 이 근처에 살아요. 보통 소득 수준은 좀 낮은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 고소득층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이제 교통 노선이 발달된 이런 외곽에 얘네들보다는 좀 떨어진 반대쪽에 이렇게 입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주거 분리 개념이죠. 그리고 중급자 지대는 중급자 소득지, 중급 소득 지대는 이쪽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특히 선형 이론에서는 그 내용에서요, 그 기억에 첫 번째 줄 끝에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이게 이제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그 상류층이 거주하는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며,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거분리 개념이 나온 거죠. 다음에 넘어가시면 디귿에서는 제조업 지역과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하죠. 그죠? 그리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에 입지한다, 이렇게.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은 선형 이론은 주거지 입지 결정과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고급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입니다. 그런 비판을 받고요.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 지금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이론은 모두 다 핵이 몇 개예요?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얘네들은. 근데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대도시를 설명하기에는 이게 이제 적당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핵이 여러 개 성립하는 요인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핵이 성립하는 요인은 특정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의 경우, 특정 시설 근처에 핵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 비슷한 업종이 한데 모여서 입지하는 경우에 하나의 핵을 만들고요. 또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하여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 떨어져서 핵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장소에 대한 업종별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요거는 금융업종 같은 거.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에 입지를 하고요. 또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거는 이제 외곽에 자리를 잡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177쪽에 이것도 이제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대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도시 성장 구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최소한 다른 게 복잡하면 정리되어 있는 것이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초. 자, 이걸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그 교재 있잖아요. 계산 뽀개기. 그런 거는 완전히 차별화돼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도 좀 부담이 덜해요. 이런 책은 낸 데가 없으니까. 이런 책은 낸 데가 없으니까. 얘기해도 좀. 근데 그게 오탈자가 있어서 혹시 그 밴드 가입돼 있으신가요? 그 밴드에 제가 올려놨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거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탈자 생긴 거, 정오표. 그게 이제 밴드에도 올려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게 있는 거라면은 충분하고도 남을 거예요. 거기 있는 거라면 좀 도움이 됩니까, 근데? 어제 받았어요? 엊그제 받았어요? 하여간 한 100몇십 문제 되죠?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모든 계산 문제는 다 있어요. 최근 10년. 그리고 이제 유제가 있고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예제가 있으면 비슷한 유형의 연습하는 문제 이렇게 돼 있어서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교재를.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안 됐는데 작년에 이제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또 수업하다 보면은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번에 한 번은 수업하는 문제풀이 하는 시기였어요. 한 분이 저보고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8 빼기 3 곱하기 4. 이거를 이제 하면은 6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보고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이거 계산 잘못됐으니까 창피할까봐. 이거 얘기 틀렸어요. 이렇게. 왜 틀렸어요? 그랬더니 요거 계산하면 15인데 15 곱하기 4 하면 60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계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 수록해놨어요. 이런 것도 기초수학. 퍼센트하고 퍼센트 포인트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개념은 좀 더 어려워요. 좀 고난이도요. 퍼센트는 예를 들어 10%는 이제 10% 포인트와는 다른 개념이죠. 만약에요, 20% 지금 적용되는 금리에서 20% 할인해서 금리를 2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적용금리 이게 메일로 왔어요. DM으로 왔어요. 저한테 진짜로 예전에 적용금리 8% 이렇게. 원래는 몇 프로였단 얘기예요. 원래 저한테 적용되는 게 원래는 10%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10%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20% 할인한다고요. 잘못 쓴 건 아니에요. 20% 할인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요거를 2%포인트 할인해 드립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됐나요? 2%포인트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광고 효과가 높겠어요? 20%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광고 효과가 높겠어요? 20%죠. 원래 4%였는데 앞으로 2% 적용할 때는 이때는 몇 프로 할인해 드립니다 해야 돼요?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다고요. 근데 퍼센트 포인트라고 얘기할 때는 2% 포인트 할인해 드립니다. 이때는 어차피 2% 포인트 할인이고 이때도 2% 포인트 할인인데 이때는 20% 할인이고 이때는 50% 할인이라고요. 퍼센트 포인트 개념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근데 요거를 지난 수능 시험에서 포인트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안 써가지고 중복답이 됐다고요. 수능에서. 이런 것을 잘못하면 이렇게 중복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출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제하는 사람이 오고 잘못 출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P를 안 쓰면 모두 정답이에요. 근데 모의고사에는 수두룩하다고요. 모의고사에는 이거 안 쓴 게 수두룩하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어쨌든 실전에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에서요. 감평분류죠. 감평분류에서 제일 앞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있죠. 현조, 기소,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그 다음에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렇게 있죠. 얘가 원칙입니다. 얘가 원칙. 얘네들이 예외고요. 모두 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 짝을 지어서 보통 비교합니다. 현황평가의 대표적인 게 건부지평가예요. 요게 이제 예외인데 요거는 이제 나지상정평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건부지평가는 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 다른 조건은 똑같고 건물이 이런 건물이 있느냐 이런 건물이 있느냐 차이만 있을 때 이 건부지평가액과 이 건부지평가액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조건은 똑같고 이 건물이냐 이 건물이냐 이 차이밖에 없을 때 이 건부지평가액과 이 건부지평가액은 서로 건부지평가는 현재 상태를 반영하는 평가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현재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걸 반영해야 되니까 건부지평가액이 서로 다르다고요. 현재 상태가 다르니까. 근데 나지상정평가는 이거나 같다라고요.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거니까. 됐나요? 근데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할 때 이렇게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앞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했죠. 그 표준지 공시지가. 다음에 이 기한부 평가하고 소급 평가는 모두 예외예요. 이거는 무엇의 예외인가 하면 기준 시점의 예외예요. 과거에는 이걸 가격 시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게 좀 다 수정이 안 된 것도 있어서 이렇게 기준 시점이라고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대한 일. 기준 시점의 원칙은 뭔데요? 기준 시점의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가격 조사 완료일. 가격 조사 완료일. 근데 얘는 어떻게 예외란 말이에요?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정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하는 그 시점이 과거 일정 시점이면 소급평가, 미래 일정 시점이면 기한부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두시면 되고요. 그 주의할 것이 있죠. 180쪽에 기준 시점의 디귿을 보시면 주의할 것은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은 전혀 같지 않은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요. 아시겠죠?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될 자리에 현재 시점이라 그러면 틀립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1구부죠. 1구부. 원칙은 개별평가입니다.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고 구분해서 할 수 있고 부분만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분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일과라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건물 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평가하죠. 여러분들 왜 재건축 아파트에 5층 미만 그리고 동간 간격이 넓은 그런 아파트는 비싸죠. 그게 뭐 때문에 비싼 거예요? 대지권 때문에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라고 할 때는 건물 부분 가격도 포함되어 있고 대지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일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부분과 토지 부분 일괄해서 평가하고요. 다음에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괄평가는 키워드는 뭐예요? 키워드. 일체로 거래, 요게 키워드고요. 불가분의 관계, 요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구분평가에서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평가는 일부만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부분만 평가하는 거죠.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구별해야 되죠.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각각 한다는 얘기고요. 부분평가는 일부분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그 밑에 기타 그 감정평가 있잖아요. 기타 감정평가에서는 특히 공적평가가 조금 어려우니까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를 좀 구별할 수 있도록 공적평가는 공적기관평가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공적기관평가다. 공적기관이 행하는 평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죠. 됐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는 조금 중요도가 낮습니다. 지금 이 감정평가 3방식 앞부분이 작년, 재작년 지금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감정평가 3방식 앞부분이. 근데 난이도는 앞부분이 더 낮아요. 뒷부분, 3방식 부분이 더 높습니다. 물론 출제는 거기가 조금 더 많이 되는데 앞부분에 지금 워낙 최근에 출제가 안 돼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부분이. 근데 얘는 조금 중요도가 낮아요. 작년에 출제가 돼서. 얘는 한 10분의 3 정도 되거든요. 10분의 3 정도 되는데 작년에 출제됐다는 얘기는 올해는 조금은 이제 가능성은 낮고요. 대신 뒷부분에 가격 재원칙 하는 거 있어요. 그 오늘 지금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격 재원칙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원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이 가격 재원칙은 거의 1년에 한 문제 가까이 출제되는 파트였는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거든요. 거의 해마다 한 문제 나오는 건데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도 한 10분의 6, 7 정도는 돼요. 근데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르익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올해도 출제 안 되면 제가 뭐 폭파시키든지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좀 제발 출제해 달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야 될 정도로 지금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최근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 개념이고 좀 객관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면 요거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리고 얘는 일정 시점에 오직 하나인데 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 오차가 나타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죠.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할 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장기적 일치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그리고 얘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이게 현재값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실제로 지불된 과거값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요거는 현재값, 요거는 미래값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출제하고 딱 보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를 왜 진작에 이렇게 못 바꿨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바꿀 때 어떻게 바꿔요? 요거 요렇게 자리 바꾸잖아요. 요렇게 자리 바꾼다 요렇게 근데 요렇게 바꾼 게 아니라
현재값하고 과거값 온 게 아니고 요 현재값을 여기는 미래값 이렇게 해서 작년에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속기 쉽다고 이러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속아가지고 틀린 사람이 요거 한 개 때문에 2차도 안 됐어요. 이제 2차 통과됐는데 요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딱 소용이 없게 된 거죠. 요 문제만 보면은 눈물 흘리려고 그래. 요 문제만 보면. 속기 쉬워요. 쉽겠죠. 요 미래값, 현재값 변화버렸으니까. 진작에 그걸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켰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딱 문제 보는 순간, 아, 요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걸 하면서, 아,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어쨌든,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 1번은 뭔가 하면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인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매매 시장에서죠. 매매 시장에서는 교환의 대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이렇게 하고요. 임대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익 대가, 용익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임대료 또는 뭐 임료 이렇게. 요거는 원본에 가깝다 그러고요. 요거는 원본이라고, 요거는 과실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원본과 과실 배우죠? 민법에서. 그 개념이에요. 법정 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기타 권리에도 뭐가 있고요? 가격이 있고요. 이익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격. 이익의 대표적인 것은 권리금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권리라고 해요. 근데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요?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예? 언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7월 22일 이후에요. 7월 22일이 중요해요. 우리는 7월 22일 날 시험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유효한 법령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7월 22일 날 유효한 법령으로. 언제부터 시행해요? 제가 아니에요. 통과되고 그리고 정부로 가서 공포를 하는데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할 수도 있고요. 공포 후 뭐 6개월 후에 또는 내년 언제부터 이렇게 법에 정해 놓을 수 있어요. 법에 따라 달라요. 그냥 제가 이정은 선생님한테 전화해 볼게요. 이정은 선생님 알겠죠? 네. 자, 어쨌든 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도 가격이 있고 여기도 가격이 있어요. 권리금이 3천이다 5천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소유권도 있고 그 위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면은 이 지상권에도 가격이 있고 소유권에도 가격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 권리가 동시에 있어도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그럼 양도할 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지상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동시에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다음에 3번, 4번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5번을 하나 더 쓴다면은 하방경직적이다. 하방경직적이다. 위로는 잘 올라가도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그 문장은 세 줄인데요. 간단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 배웠습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결정된 가격은 다시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이중성이에요.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부터 결정되기도 하지만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렇게 이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감정평가상 부동산 가치 종류. 자, 여기서는 그 왼쪽에 시장 가치라고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 원칙.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예외입니다. 자, 그 소리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장 가치의 첫 번째 줄에는 통상적인 시장, 이걸 이제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충분한 기간이고요. 세 번째 줄에서는 정통한 당사자고요. 네 번째 줄에서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줄에 정통한 당사자 그리고 신중화 자발적 거래 요거 이렇게 네 가지. 통상적인 시장 충분한 기간 그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신중화 자발적인 거래.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인 시장 보통 일반적인 시장이죠. 어떤 뭐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정통한 당사자와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민법 개념을 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민법의 개념을 동원을 한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요. 신중하게 한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수가 없죠. 착오가 있을 수도 없고 통정허위 표시도 안 되고요. 비진의 의사 표시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나오는 경솔, 무경험, 궁박 이런 상태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럼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정통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궁박, 무경험, 경솔 이런 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나오는 얘기죠. 남편은 막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회생활은 전혀 하지 못하던 부인이 급한 김에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그 불공정 거래 행위 그런 거 안 나오나요? 나와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별 대답이 없네요. 그런 상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도 안 돼요. 사기 강박하면 안 돼요. 그건 자발적이지 않죠. 맞잖아요. 이거 그 얘기하면 딱 맞다니까요. 사기 강박이 있으면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고 그리고 신중하다. 이거는 의사 표시에 불일치가 있으면 안 돼. 신중할 때는. 정통한 당사자 하면 무경험, 경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가치 높은 상태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입니다.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가치인데요. 그는 법령에 정한 경우에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 있어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법령에 정한 경우. 이렇게 법령에 정한. 그리고 의뢰하는 경우, 의뢰인이 의뢰하는 경우. 자, 어떤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었는가 하면 이런 그림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 그려드렸었죠. 앞토지 소유자한테 이만큼 땅을 사려고 해요. 이 사람도 팔 마음은 있어요. 팔 마음은 있을 때 이게 가격이 협의가 안 돼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감평업자한테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할 때 이 가격은 시장 가치겠습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겠습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죠. 그냥 제곱미터당 거래되는 그 가격으로는 거래 안 할 겁니다. 이럴 때 무슨 가격이라 그랬죠? 이 가격을?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의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그 표 밑에 있죠, 표 밑에. 한정 가격. 그 한정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그 5번, 6번.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른 데는 7번을 했는데, 대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는 좀 늦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주. 제가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대신에, 마지막 주는 좀 늦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요만큼 이제 한 10분 정도는 더 늦게 맞출 거예요. 10분 더 이상, 한 15분 정도. 이제 마지막 5번, 6번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이죠. 여기서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었죠. 기억나세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누가 동생이고요? 가치 발생 요인이 동생이고요. 누가 형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 형입니다. 얘가 여기에 영향 미친다고요. 형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형 이름은 일찌개라 그랬어요. 일찌개. 동생 이름은 유상유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안 가르쳐 드렸어요. 동생 이름이 뭔지 안 가르쳐 드렸어요. 유용성 또는 효용성이에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예전에 저 이 유치한 방법으로 공부 안 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어찌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효과적이라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그게. 효과적이라면 이런 방법도 써야 되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앞글자 잘 따서 하더라고. 그럼 진작 이런 거 했으면은, 훨씬 뭔가 성과가 달랐을 텐데. 상대적 희소성이요. 동생 이름이 유상유입니다, 유상유. 유효수요. 형 이름은 일지개고요. 지역 요인이고요. 개별 요인이에요. 요게 일반 요인이고요. 일지개. 유상유 또는 효상유. 효용성인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전성을 더 추가로 들기도 합니다. 이제 요거는 권리의 이전성이에요. 물리적 실체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이런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소 얘네들이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는 뜻입니까?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어야 되죠. 유용성만 가지고는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기를 예를 들었죠, 공기. 공기는 효용성은 있지만 가치는 없죠. 그 이유가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널려 있으니까. 희소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가치가 발생하죠.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우리 목숨 살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요.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일지계라고.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요인으로 또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있어요. 사경행하죠. 일반 요인으로서 사경행은 여기에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 이런 측면이요. 이런 행정규제 전반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 이런 거는 크게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평가하려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 부동산 평가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별로 관계없어요.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수준이 점점 둔화되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게 이 부동산 가격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수준에서는 별로 상관없어요, 일반 요인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역 주변 인구가 더 중요해요. 이 주변 지역이 더 인구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역 수준으로 축소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더 중요해요. 요 주변의 소득이 더 중요해요. 요 주변. 요 배우지. 그래서 이쪽은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지역의 사회적 요인, 지역의 경제적 요인, 지역의 행정 규제. 요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뭘 살펴봐요? 지역의 자연 조건이 있어요.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이 다음 주에 하는 지역 분석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개별 요인.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해요. 이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면 상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앞으로 개선되겠죠? 이 상가 유용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주변에 소득이 높아지고, 이 주변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 소득,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유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 규제가 가해져요. 더 이상 이런 상가를 못 짓게 규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이미 기존에 있던 상가 입장에서는 희소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영향 미친다고요? 여기에 영향 미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커다란 틀로 기억하면 돼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축소된 사경행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 조건. 이게 지역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개별 요인은 뭐 이런 거죠. 뭐 방향, 지세 또는 접근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요인이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185쪽에 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아주 간혹. 그러니까 달달달 외울 정도의 가치는 아니고요. 어떤 요인이 사회적 요인이다, 경제적 요인이다, 행정적 요인이다, 이걸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이거 구별하라고 묻는 문제는 문제의 수준은 높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의 수준이 높지 않아요. 이런 거는 잘 묻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뭐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행정 요인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보세요. 무슨 규제, 계획, 정책, 제도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정부가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죠. 맞나요?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은 행정 요인이에요.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이 없으면은 일단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행정 요인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경제 뉴스 볼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면 경제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고용, 소득, 임금, 이자율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이거 다들 느낌 오시죠? 경제 뉴스 할 때 나오는 표현들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그냥 사회적인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훨씬 속 편하죠? 됐나요? 네, 이러면은 이거 부담 없어요. 사회적 요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네,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인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두 개가 없으면 다 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암기 부담도 없고요. 뭐 해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 해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다음 주는 가격제 원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약속 있더라도 11시 이후로 늦추세요. 오늘은 제가 문제를 못 풀어드렸으니까 해설 보고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